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의 투자의 신은 바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제 월요일입니다. 4월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벚꽃도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또 여기에 이제 4월에는 실적 시즌까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4월 속에서 그동안 3월까지는 조금은 정신없이 보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4월에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꼭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내용들, 그 4월을 준비하는 시간들 저희 투자의 신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늦은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쫄보님 잘 오셨습니다.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벙벙님께서 굿밤입니다 라면서 오셨습니다. 라면 먹고 챔피언님 한잔 해야죠 하셨는데 기분 좋은 한 잔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김경수님도 반갑습니다 라면서 오셨네요. 김용용 죽었다님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 역전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5년물이 30년물을 그리고 2년물이 10년물을 역전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든지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이재필 전문가님,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장단기 금리 역전, 이 7글자가 요즘 정말 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현재 금리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결국에는 역전이 됐어요. 예, 지난주에 뭐 저 미국 시장 장중에 뭐 잠깐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잠깐 역전됐다가 맞아요. 또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회복을 시켜놓고 막 그렇게 마감이 돼서 약간 뭐 사실 좀 불안불안했었죠. 그리고 다들 생각하기를 뭐 얼마 안 있으면 이 장단기 금리가 좀 역전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저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역전이 되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토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역전이 됐더라고요. 종가 기준으로. 맞아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2년물, 10년물 금리를 보게 되면 자, 좀 진한 색깔로 돼 있는 게 10년물이고요. 자, 요게 10년물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요게 2년물이에요. 자, 요게 2021년도 9월 30일 정도에는 2년물이 0.28% 정도였어요. 그리고 10년물이 1.53%였으니까 대충 뭐 차이가 꽤 많이 나네. 얼핏 계산을 해봐도 뭐 1.2% 이상 차이가 이렇게 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자, 위로는 이렇게 10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올랐죠. 옆으로 이렇게 막 계속 횡보를 하면서 그냥 이런 모습이었고, 저 2년물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지금 그리고 결국은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는 이 2년물이 2.44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10년물이 2.38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그 전에 당연히 2년물보다는 10년물 금리가 높은 게 지극히 정상이죠. 왜냐하면 내가 뭐 1억을 은행에다가 2년 갖다 넣는데 네. 2년 갖다 넣는 거하고 10년 갖다 넣는 거하고 당연히 금리는 10년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오래 묶어 놓는 거니까 훨씬 더 줘야 되는 건데 네.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10년물 금리는 경기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야 좀 올라왔지만 이 경기 동향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 이게 경기 자체는 뭐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요거는 예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년물 같은 경우는 경기 뭐 요런 거를 반영을 하는 거니까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거는 2년물 금리입니다. 근데 우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뭐 금리가 작년 12월 31일 날 뭐 이때도 뭐 0.5% 조금 넘었었어요, 2년물이.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잘하면 어쩌면 내년에 금리 뭐 한 3번 정도 인상하겠는데, 야, 이건 4번 정도 인상을 하면 매파인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연준이 좀 매파로 이렇게 바뀌면서 점점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다음 연준 회의 때, 그러니까 5월 연준 회의 때, 이때 저거 0.5%는 그냥 당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아마 5월 회의 때는 0.5% 그냥 올릴 겁니다. 그리고 점점 매파로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시티은행이 가장 매파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시티은행은 5월, 6월, 7월, 9월까지 0.5씩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정말로 매파적이죠. 진짜 그렇게 인상을 하면 진짜 시장 충격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지 않겠죠.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시장의 걱정거리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3월 달 뭐 CPI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면 조금 되게 많이 인플레이션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쟁이 터져서 3월 달 같은 경우는 이 물가가 유가도 그렇고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던 그런 때니까 뭐 더 매파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이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느라고 이렇게 역전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역전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강한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죠. 자, 진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도 분명히 이제 역전이 됐던 사례들이 있었고 그때 결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2019년도 이전에 금리 역전되는 뭐 역전됐을 때 하고 경기 침체 왔을 때 뭐 네. 그런 거를 지금 나타내 놓은 건데요. 네. 요거 제가 2019년도 8월 달, 9월 달에 배워야 산다를 진행했었거든요. 거기서 그때가 역전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그 PPT 자료를 제가 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교재로 썼던 자료를 지금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네. 자, 그때는 2019년 이때죠, 이때. 이때 제가 배워야 산다를 했던 겁니다. 이 PPT를 갖고.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금리가 여기서 70년대 후반에 역전이 한번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금리 스프레드를 3년물, 10년물, 2년물,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프레드라는 건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 막대기로 이렇게 그린 거, 요게 원래 뭐 회색으로 해서 잘 안 보이길래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경기가 침체됐던 그 기간, 그때를 나타낸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때 금리 역전이 되고 80년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 또 회복을 했다가 80년대 초에 또 이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면서 그 다음에 또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리고 또 90년대 이쪽에서 또 90년대 근처에 80년대 후반에 또 이 역전 현상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 90년대에 또 경기 침체가 오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때 98년도 이때 90년대 후반 이때도 마찬가지 금리 역전 현상이 여기서 잠깐 나오고 여기서 또 세게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대 또 이런 침체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2007년이에요. 금리 역전이 처음 됐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이때 2019년도죠. 이때 제가 배워야 산다. 이 자료를 갖고 네. 배워야 산다를 해드릴 때 이때도 마찬가지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왔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예, 결국은 보시게 되면 네. 여기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요. 네.
자, 왜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자, 2019년도에도 한 번 역전이 여기서 됐고. 예, 여기 나오죠. 자, 그 전에 내년이에요. PPT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이렇게 나온 네. 거고요. 요거는 여기가 2017년도입니다. 제일 앞이 2017년도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일 끝에 보셨던 PPT가 요거예요. 여기 2019년도 7월 달에 금리가 역전이 2019년도 9월 달이에요. 요게. 여기가 네. 7월 달이니까. 9월 달에 금리가 역전이 되고 2020년도 초에 경기 침체가 오는데요. 요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과연 이게 경기 침체를 이 코로나라는 거를 이 시장이 예측했다. 뭐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억지죠, 그거는. 조금 무리가 좀 많이 따르는 거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달리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금리 역전 현상이 코로나라는 걸 예측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코로나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와서 연준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돈을 다 풀었기 때문에 또 다른 위기가 오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없었다라면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때는 긴축 분위기였으니까요. 긴축 분위기로 갔다라면 또 다른 어떤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게 그때까지 2019년도까지 자, 결과를 나타낸 그런 값이고요. 네. 자, 이게 제가 보기 쉽게 아까 저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보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보시면 금리 역전이 이때 리세션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1973년도부터 75년도까지 경기 침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73년도 1월 달에 처음에 금리 역전이 있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주가가 고점을 찍었어요. 이 금리 역전과 동시에 고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의 시작은 그해 11월 달부터 왔으니까요. 자, 기간이 금리가 역전되고 주가 고점을 찍은 기간이 이때는 0개월이에요. 제로입니다. 그냥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 금리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기까지 기간은 10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이때는. 근데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1년 6개월에서 2년은 있어야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거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제일 끝에 부분들은 없었고, 다른 부분들은 그때 거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 각자 계속 때마다 틀리니까 꼭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1년 6개월 있다가 온다, 2년 있다가 온다, 최소한 1년은 괜찮다, 1년 6개월은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때 다 틀렸으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80년대 경기 침체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금리 역전이 78년도 9월 달에 됐어요. 그리고 주가 고점은 1980년도 2월 달에 고점을 기록했고요. 경기 침체는 80년도 1월 달에부터 왔습니다. 자, 이때는 경기 고점이 경기 침체보다 나중에 왔어요. 보통 보면 주가가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속성이 있는데 이때는 한 달 먼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런 거죠. 자, 이때는 금리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 금리가 78년도에 역전됐으니까 주가 고점은 80년도 2월. 자, 요거는 한 17개월 정도 걸렸어요. 역전되고 난 다음에 17개월 정도 걸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까지는 마이너스 1개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81년부터 82년도까지 이때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80년도 9월 달에 금리가 또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 고점은 80년도 11월 달에 찍었어요. 자, 이때는 금리 역전되고 2개월 있다가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고요. 자, 90년도에도 침체가 있었는데 이때는 금리 역전은 89년도 1월 달에 금리가 역전이 됐고요. 자, 주가는 90년도 7월 달에 주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때는 또 마찬가지 금리 역전되고 난 다음에
18개월 있다가 주가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고점 찍자마자. 예, 찍자마자 또 이게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고요. 네. 자, 그리고 2000년도 IT 버블 꺼질 때 그때였죠. 자, 그때는 금리 역전이 또 마찬가지 2000년도 2월 달에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는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하는 게 뭐냐 하면 IMF 때 저도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연준이 금리를 0.5%를 그냥 확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이때 금리를 0.5%를 내리고,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금리를 계속 0.25씩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때 이후로는 0.5씩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2000년도 2월 달에 금리 역전이 됐고, 3월 달에 주가 고점을 찍었으니까, 이때는 1개월 걸렸네요, 꼴랑. 그리고 경기 침체는 그로부터 12개월 뒤부터 시작되고요. 자, 200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도도 틀립니다, 계속. 자, 이거 금리 역전은 2006년도에 금리 역전이 됐어요. 네. 자, 1호부터 2년 뒤에 리만 사태가 터지죠. 자, 그래서 이때는 2007년도 10월 달에 주가 고점을 찍었으니까 이때는 금리 역전되고 난 다음에 2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 뒤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요. 마지막 2020년도 이때 잠깐 경기 침체가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자, 근데 이때는 2019년 9월 달에 금리가 역전이 됐는데요. 그때 주가가 2,000 약간 넘는 수준이었어요. 2,000포인트 약간 넘었는데 2020년도 1월 달에 고점을 찍었는데 요게 2,200포인트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 정도 금리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약 10%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발이 묶이는 겁니다. 이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9월 달에 배워야 산다를 하면서 아마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좀 더 올라가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안심을 하셔서는 안 되고 항상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팬데믹까지 이어지면서 그때 주가가 1400포인트 코스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진 그런 장이었었죠. 네. 자, 지금 2022년도에 지금 4월 달에 지금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자, 주가 고점은 언제 찍을까요? 그거는 보시게 되면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은 괜찮아요. 1년 6개월은 괜찮아요.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이 기간이 딱 나오잖아요. 일정한 어떤 그런 패턴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좀 수익을 되게 큰 대박을 재작년이나 그럴 때처럼 아주 큰 수익을 이런 걸 노리셨다가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항상 좀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그리고 주가가 지금보다 좀 올라오더라도 이때도 2020년도에도 9월 달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1월 달까지 주가가 지수가 한 10% 이상 올려놓고 안심하게 만들어 놓고 두들겨 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자, 저거 보시게 되면 자, 3개월하고 10년물 2년 10년은 역전이 됐는데 네. 3개월하고 10년물 스프레드는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이 진한 색깔이 3개월 10년 스프레드고요. 옅은 색이 2년하고 10년 스프레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2년하고 10년은 역전이 됐지만 3개월하고 10년은 위쪽으로 이렇게 더 벌려놨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이건 81년도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옅은 거, 여기 역전이 됐죠. 근데 2년, 10년은 역전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네네. 근데 3개월, 10년물은 이렇게 스프레드를 벌리죠. 그래서 3개월, 10년물을 스프레드는 아직 괜찮기 때문에 이거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시장을 당분간은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더 올라간 그런 사례가 좀 많으니까요. 시장을 단기간에는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좀 항상 조금 긴장을 하고 조금 그러네요. 여차하면 한 발 뺄 준비를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천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는 분이 계셔서
뭐 좀 어느 정도 투자에 참고를 하셔갖고 도움이 됐다라고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쓸데없는 얘기 한 건 아니니까 뭐 그걸 보람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부터 일단 짚고 우리 투자의 신을 시작을 하는데요. 당장 지금 금리가 역전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증시는 견조하다라는 의견들, 당장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지금 증시는 잘 버티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이렇게 짚어봤을 때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라는 표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언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장에서 대응을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오늘 이 장단기 금리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께서 금리 역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또 충분히 또 아마 설명이 좀 되셨을 것 같고요. 준호님께서는 역전하던지 말던지 그러고 있었어요 라는 의견도 함께 올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올해는 그냥 좀 쉬엄쉬엄 하고 만약에 내년에 침체가 온다면 그때 이제 나는 기회를 잡아야겠다. 그럼 지금은 그냥 팔고 튀어야 할 때인가요? 라는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저 2019년도에 역전됐을 때도 주가가 지수가 그러고 난 다음 10%나 올랐거든요. 그렇죠. 지수가 10%가 올랐다라면 뭐 거기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기회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걸 그냥 온전히 버린다라는 거는 또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쉽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어느 정도 좀 피해갈 수 있는 대응책도 우리가 마련은 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은 또 충분하게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 계속해서 함께 짜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기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좋고요.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 외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상담도 받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금리야 어떻게 됐던 지수만 오르면 좋은 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들도 자, 그 오를 때 우리는 충분히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점,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신 거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신박한 추천님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필쌤, 카카오입니다. 91,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더 안 오르는 걸까요? 이제는 그만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네요. 카카오입니다. 예. 자, 지금, 밑에서 바닥에서 보면 뭐 한 20% 좀 넘게 좀 올라왔는데요. 자, 지금 조금 저항선 근처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전에 요 카카오를 한번 또 진단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뭐 지금 올려주신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그때도 10만원 조금 넘어가면 조금 좀 줄이자라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요게 10만원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쪽 있죠. 자, 여기 급락을 하다가 조금 멈춰섰던 자리, 그리고 멈춰선 자리가 242평선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이쪽에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조금 옆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무너뜨려 버렸죠. 자,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밀리는 게 주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많이 밀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자,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 자, 이런 구간의 각도하고요. 올라가는 반등이 나오는 각도하고 보면, 이 아래로 이렇게 밀리는 저 구간에서 각도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자, 이게 좀 밀리는 그런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10만원대 이상, 그러니까 11만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는 지금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자, 우리 시청자님, 30%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일단 전부 다는 말고요. 전부 다는 말고,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항선 근처에서는 보유 물량을 다 들고 가는 건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근데, 뭐 조금 시간이 약간 지나게 되면 62평선을 좀 돌아서 나와요. 아직까지는 돌아서 나오는 구간이 아닌데, 뭐 시간이 좀 지나면 62평선 자체가 좀 돌아서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62평선 정도, 그 근처 정도에서는 아마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요. 이게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62평선이 돌아 나오는 자리, 그쪽 근처까지 주가가 만약에 좀 밀리면 그때는 매도했던 거를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생각이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 권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11만 원 선에서 좀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챙겨가는 전략 함께 확인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오늘은 양봉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의 시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잠깐 인사할까요? 남극곰님 오셨네요. 손완우님께서도 종목 올려주셨고요. 잘 오셨습니다. 마그마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하늘이님도 잘 오셨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SL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점애 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SL 32,0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세요. 추매를 해야 할지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자, SL 오늘은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4,3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3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요 직전 고점 부근인가요? 한번 우리가 33,000원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좀 많이 덜컹하기도 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살짝 올라가는데 싶더니 또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까요? 참,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작년부터 좀, 운이 좀 되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못 달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고생을 시키더니 또 뭐, 현대차 그쪽은 저 러시아 쪽 그쪽에 공장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조금 문제되면서 상당히 좀, 주가 자체가 못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네. 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죠. 달도 차면 기울고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뭐 사람 인생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듯이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되게 많이 고생을 상당히 좀 오랫동안 많이 시킨 종목입니다, 이미. 자,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굳이 쫓아가면서 팔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자동차 부품 주식들이 보통 보면 특징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자, 뭐, 이익 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고, 대신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부채 비율이 뭐 200%, 300% 이런 것들이 흔할 정도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SL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종목입니다. 상당히 뭐 재무구조 자체도 괜찮아요. 자, 보시게 되면, 현재 이 SL이, 시가총액이 한 1조 1천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사이즈는 좀 되는 그런 회사죠. 네. 자, 근데 계속해서 매출액 부분들은 계속 좀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 2019년도보다 2020년이 좋았고 2020년보다 2021년이 좋았습니다. 뭐 여기서는 3천억이 늘었고 그다음 2020년에서 2021년도 넘어가는 구간 여기서는 5천억 정도가 늘었어요.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별도 기준으로 봐도 뭐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뭐랄까 매출의 안정성들, 매출이 늘어가는 부분들, 성장성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갖고 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한 1,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요. 연결 기준입니다.
자, 근데 별도 기준으로 보면 1,3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났어요. 자, 이 얘기인 즉슨 뭐냐 하면 얘가 본업에서는 그 SL이 번 돈은 1,300억 정도인데 뭐 저 자회사들 이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기준으로 저 나온 것보다 별도 기준으로 나온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결 기준으로 나온 거는 자회사 실적에도 반영되고 모회사 실적에도 같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많은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뭐 실적 별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셔도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채 비율도 지금 뭐 다른 것들 보시게 되면 자동차 부품 쪽들 보면 200%, 300%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거는 뭐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6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PBR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들 대부분 보면 뭐 0.1, 0.7배, 뭐 0.6배, 0.8배 이 정도에서 형성되는데 뭐 그 PBR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 0.7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종목이다라는 뭐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자, 결론을 내드리면요. 매출액이 증가하잖아요.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조금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망이 풀리고 또 뭐 제대로 좀 이렇게 물류도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뭐 주가는 좀 많이 빠진 상태죠. 여기서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전에 2021년 그러니까 작년 3월 달 정도 1년 전 주가로 다 이렇게 회귀를 한 모습인데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때 실적보다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같은 주가라면 주가 자체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싸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일단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글쎄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그렇게 좀 탄력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이 비중을 더 실어 놓으면 조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평선하고 주가가 이 수축 확산 이거를 반복을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자, 이평선들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평선 자체가 뭐 5일선, 20일선, 60일선 정도가 가장 먼저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수렴이 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는 그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괜히 먼저 들어가서 애태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이평선 자체가 다 수렴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추가 매수는 그때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SL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올려주신 김점혜님 종목 진단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또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또 관련된 분석도 함께 해드렸는데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분석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시장 환경 등이 운이 참 따라주지 않아서 안타까웠던 종목인데 매도하지 말고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체크해드렸습니다. 환경이 개선되면서 조금 더 주가도 탄력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만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 타이밍을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손완우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한글과 컴퓨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8,000원이고요. 20% 비중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네요. 한글과 컴퓨터가 최근에 이 싸이월드 모멘텀 받으면서 조금씩 강한 움직임 나타났는데 이제 싸이월드는 오픈이 됐고 그러면서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22,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조금 높기는 하거든요. 28,000원대면 다시 한번 이 부분까지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할까요? 자, 이 한글과 컴퓨터는 모멘텀이 그 3월 달에 그 가상화폐 아로하나 토큰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네. 요게 미국 거래소에 상장이 됐거든요. 그런 모멘텀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엊그저께 4월 2일 날 오픈한 싸이월드. 싸이월드. 그거의 모멘텀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멘텀이 남아있어요. 위성 발사를 할 거예요. 위성 발사를 6월 달에 위성 발사를 할 텐데 그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 모멘텀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빠진 이유는 재료 노출 이렇게 시장이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재료 노출 관련해 갖고 밀린 부분들은 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저점 찍은 자리 이런 자리가 밑에서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추가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한글과 컴퓨터는 실적까지 좀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5,5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요게 재작년에 되게 좋았었어요, 실적이. 2020년도에 매출액이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682억 정도가 났는데요. 네. 요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뭐냐 하면 자회사에서 그 한컴 자회사에서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한글과 컴퓨터 그렇죠. 자회사에서. 예, 자회사에서 네. 그 인수했는데 그 인수한 회사에서 마스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마스크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잡힌 겁니다. 자, 한컴 라이프케어에서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 재작년에는 마스크 갖고 돈을 좀 많이 벌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마스크가 조금 덜 팔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자, 요거를 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마찬가지로 그 뭐 자회사든 뭐 이런 것들 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실적이 늘어난다면 주가는 우상향 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한컴 MDS 매각 모멘텀도 좀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입찰을 하는 게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에서도 좀 군침을 이렇게 삼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회사 한컴 MDS 매각 그리고 싸이월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지금 지난 주말에 다운을 많이 받았나 봐요. 우리 보라맨커님은 전 아직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새로는 안 해봤죠. 저도요. 전에 예전에 있던 거 그건데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저는 뭐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왜요? 이제 추억을 소환해야죠. 싸이월드의 추억. 글쎄요. 좀 그거 말고 궁금하기는 해요. 좀 더 후기를 보고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더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예, 더 재밌는 그렇긴 게 하죠. 많을 것 같아서. 근데 또 거기 괜히 싸이월드 뒤졌다가 예. 저의 과거를 보기 싫은 과거 사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렇죠. 괜히 구력 사진 뭐 네, 이런 거. 네, 그런 걸 발견하게 될까봐 좀 예. 무섭긴 하더라고요. 혼자 몰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싸이월드가 다운을 되게 많이 받았나 봐요. 다운을 많이 받기는.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이렇게 반응이 계속해서 좋으면요. 그렇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요인이 될 거예요. 일단 재료 노출로 인한 주가 급락은 일단락은 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싸이월드가 뭐 어떻게 돼가느냐 그 부분도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거고 또 지금 그 위성 발사를 스페이스X하고 일론 네. 머스크 회사요. 그쪽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아마 민간 위성 1호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저거 6월 달에 조금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4월 달이니까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겠지만 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부분들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회사도 좋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비싸게 잡은 거 그게 좀 탈이에요. 그러니까요. 28,000원에 잡으셨는데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중 20%면 이거 물도 타시면 안 됩니다. 물도 타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비중을 아무리 많이 실어도 한 종목에 30% 이상 이렇게 비중을 실으면 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뭐 30%까지 실는 건 아닐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조금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냥 들고 가시다 보면요. 매수한 가격 이상은 분명히 올 걸로 봅니다. 왜? 주가라는 건 항상
실적 따라가게 돼 있죠. 실적 부분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뭐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회사들도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충분히 뭐 20% 정도는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또 뭐 가상화폐 이 관련해 갖고 좋은 일 하나 터지면 또 투기적인 그런 시세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 차분하게 한번 지금 현재로서는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글과 컴퓨터 진단 도와드렸고요.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적 성장은 결국에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요. 지금 뭐 싸이월드의 재료 노출로 주가가 살짝 휘청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은 있다라는 점, 위성 발사라든지 자회사 매각에 대한 부분, 또 이 앞으로 가상화폐나 싸이월드도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고 비중도 더 늘리기에는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 믿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신다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싸이월드 이야기 나눴는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싸이월드 해보신 분 있으시다면 한번 후기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괜히 잠들어 있는 흑역사를 깨우는 게 될까봐 저는 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나 싸이월드 들어가서 이런 흑역사를 발견했습니다라는 후기들도 함께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귀난님의 상담이고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NC소프트 올려주셨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50만 2천 원입니다. 비중은 12%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NC소프트 진짜 최근에 차트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뭐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1위를 탄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살짝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게 참 안 움직여요. 이 종목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귀남님. 김귀남김님. 네. 김남기라고는 제가 알거든요. 김남기라고 나왔는데. 그래요? 예. 이름, 조금.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네요. 네. 자,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참 진짜로 좀 되게 많이 고생을 시킨 그런 기업이죠. 자, 근데 조금 뭐랄까 50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네. 그렇게 크게 뭐 좀 많이 이렇게 들고 가려고 매수를 하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좀 이때 한 2월 달 정도 이때 매수하셔서 조금 물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요거 지금 반등 시도는 나올 것 같아요. 반등 시도는 나올 것 같은데 이 초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추세가 뒤틀려 버리면요. 이거를 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자, 이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였었죠.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작년 2월 달에 뭐 104만 원 정도 뭐 거기서 일단 좀 밀리기 시작해서 자, 여기서 옆으로 한참 행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작년에. 근데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자리였어요. 자, 조정으로 생각하려면 이 자리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자, 조정이 아니라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걸 깨버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을 시키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도 제반 이평선들 추세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22평선이야 살짝 돌아서는 모습이지만 그 다음에 갈 길이 멀어요. 62평선도 돌려야 되고 또 뭐 그러고 있다 보면 62평선에서 또 저항을 받고 20선 사이에서 또 왔다 갔다 그런 모습도 나올 거고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린다라면요. 좀 큰 틀에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 게임주들이 첫 번째 1차 성장은 이 뭐 리니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컴퓨터 게임들 이러면서 1차 성장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성장은 그쵸 모바일입니다.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이 나오고 게임주가 2차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3차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입니다. 3차 성장은 메타버스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서 3차 성장이 나올 거예요. 뭐 VR, AR 뭐 이런 쪽도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게 연장선상이니까 뭐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나중에 3차 성장도 뭐 그렇게 기간이 많이 오래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쪽이 가장 먼저 VR 쪽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개야 될 부분들은 이 게임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적용하기가 가장 쉬워요, 이쪽이. 게임이 적용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장 먼저 개화된다라고 본다라면 좀 3차 성장하는 전체적으로 다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본다라면 들고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단기 저항선은 여기라고 보셔야 돼요. 62평선이 지금 51만 원 정도의 62평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이평선 자체가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아마 좀 더 내려오겠죠. 모레는 또 좀 더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반등 시도는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62평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평선 근처면 아마 매수가 근처쯤이 되실 것 같은데 그 반등 시도가 나올 때 NC소프트 한번 정리를 하고 나와보자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꼭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싸이월드를 들어가 보신 우리 PD님께서 들어가 보니까 사진이 없어졌다. 내 흑역사 어디 갔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면서 들어가 볼만하겠다. 내 흑역사 잘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 있나 보다. 잘 숨겨져 있나 보다.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디 성형외과를 많이 가셨어요?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싸이월드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썼던 글들.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또르르. 저 그거 보면 제가 너무 싫어질 것 같아서. 오글거리고 막. 네, 너무 싫을 것 같아가지고 못 열어보겠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싸이월드 한 번씩 꼭 들어가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싸이월드 감성 한 번씩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굴은 하나도 없답니다라고 나오는데 나중에는 생기는 건가요? PD님이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예. 얼굴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글도 지금 올려주시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그 사진을 언젠가 한번 저희가 좀 찾아낸다면 이 뒷 배경에 한번 꼭 띄워볼 수 있는 기회가 좋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또 시청률도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 PD님께 한번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이야기 한 가지 더 나눠볼 텐데 이 이야기 우리 간단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벙벙님께서 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중국이 계속 제로 코로나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이러다가 다시 한번 코로나가 또 확산이 돼서 중국은 기침하고 우리는 또 수출이 반대서 몸살로 알아눕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중국이 뭐 계속 제로 코로나를 주장은 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또 확산이 되면서 상하이가 또 봉쇄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우리 코로나 이제는 좀 끝나나 싶기는 한데 또 다시 심해지진 않을까? 이런 중국의 봉쇄가 우리 경제나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자, 중국이 계속 제로 코로나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쵸. 저는 물론 이제 방역을 전문적으로 아는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로 코로나를 하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냥 포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뭐 강하게 키우잖아요. 다들. 그렇죠.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막 100만 막 이렇게 나오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걸리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5만 막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지금 뭐 10만 명대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보고 있을 거고, 야, 뭐 다른 나라, 뭐 한국도 그렇게 되더니 좀 그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뭐 오래 못 간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시진핑이 3년임을 해야죠. 올해 10월 달에 네. 그게 좀 결정이 되는데 10월에. 예, 지금부터 꽁꽁 묶어놓고 뭐 그러면 그게 3년임이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겠다.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네. 뭐 물론 뭐 잡아놓고 막 그렇게 하면 되기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 뭐 뒤로 물러나서 이들도 마찬가지 조금 뭐 그냥 방역 강화하는 그 정도 선, 뭐 그 정도 선에서 봉쇄가 아니라요. 네. 좀 그 정도에서 마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뭐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수출입 안 돼서 알아눕는 거 아닌지. 네. 뭐 중국이 이게 오래 간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봤잖아요. 요소수 관련되는. 맞네요. 이 걸린 게 한두 가지가 엮인 게 아니라서 굉장히 많이 좀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뭐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라면 조금 좀 빨리, 예,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에서 오는 것도 지금 다 막혔고, 네. 여러 가지로 좀 막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엎친 데 덮치고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맞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종목 진단도 또 빠르게 달려왔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이번 한 주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